당연히 광개토 대왕비는 당시로서는 고구려의 발전을 가장 크게 했고 그 토대를 낳은 분이 광개토 대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장수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의 로직은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중심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왜 중심성을 강조했냐면은 당시 고구려가 처한 환경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것도 그렇고 특히 지금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중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심성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할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탄생불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말이 있는데 손을 하늘을 가르치면서 천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천상, 그리고 아래 가르치면서 천하,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유아 독존이란 말 하는데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면서 자의식의 절대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의식이 강했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천황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랬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중심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쓴 고구려야말로 중심성을 강하게 부각시킨 그런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구현하고 싶은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이 되는 것을 인간들이 표현할 때 가장 손쉬운 것은 일단 산을 쌓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란 것은 가장 거대하고 높은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이 범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하늘이 있었을 때 하늘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권에서는 높고 거대한 산을 숭배하게 되고요. 이것을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우주산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주산. 당연히 이 우주산은 어디나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없거나 또는 특별하게 자기가 있는 공간에 그 세계를 재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주산을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 그리고 남미에서나 중미에서 발견될 수 있는 피라미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 것은 정삼각형이고 바로 우주산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주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이라든가 백자가 들어가는 산들 그리고 천자가 들어가는 산들은 우주산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현한 것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의 바로 국내성에 있었던 동쪽에 있는 장군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추후에 장군청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군청은 정삼각형, 즉 고구려 쪽으로 백척인 35.2m가 되는데요. 완벽한 정삼각형입니다. 제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장군청은 정삼각형이 아니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정삼각형 구도 속에서 3분지 2만 보는 것이고요. 3분지 1은 텅 빈 공간이지만 원래는 그 공간 속에는 목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즉 3분지 2에 해당하는 맨 윗부분에는 거기 무덤의 주인과 부인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상징적인 공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군청은 신전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은 하늘에서 해모수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 부인은 국내선 동쪽에 있는 국동대열이라고 해서 국내선 동쪽에는 큰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모셔와서 압록강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장군청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시조의 부와 묘가 즉 하늘신과 동굴신, 하늘신과 수신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주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고구려 시대인 국내성에는 우주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구려 사람들은 중심성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자신들이 연결된다는 자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성 지역에 있는 유일한 우주목에 해당하는 것은
광개토 능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광개토 능비의 형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거의 자연석에 가깝고 그리고 어디선가 뽑아다 심었다는 표현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형태 자체가 밑은 넓고 굵고 단단해서 대제 뿌리를 받고 있는 느낌을 주지만 올라가면서 이것이 차차차차 좁아지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을 칩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가서는 다시 한번 뭉뚱그려지면서 좀 안정세를 취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그냥 하나의 자연석을 심어 놓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심어 놓았다는 것은 곧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주목이라고 설정하고 장군총 광개토대왕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논리는 일단 첫 번째를 중심성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생명성인데요. 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말한 생명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유기체가 아닌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고요. 레이저 포인트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책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기체만 놓고 볼지라도 이것은 생명체이거든요. 생명체는 끝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고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들은 자기 유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늘 그렇듯이 생명은 중요한데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했던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전통 사상 속에서는 늘 생명을 지향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근대화를 지향하면서부터 그것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기, 근대화가 되는 그 시기에 서양 세계에서는 오히려 생명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저와 같이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는 이승훈 학생과 말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이아라는 책인데요. 가이아는 말 그대로 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논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브록이 이 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강단의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웃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사람의 서로 직접 인용하건 안 하건 간에 그 기본 논리에 관해서는 기본 사상에 가서는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1920년대 초쯤 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렇지만은 이렇다면 무정보주의자들이 크로포트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만물은 서로 돕는다. 즉 상호 부조론이라는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렉시스 카렐 같은 생리학자는 바로 생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존재물들은 특히 인간은 생명체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항상 특별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의학에서도 항상성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항상성 이론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존재물들은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생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존재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는 개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생명 덩어리로구나. 제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비는 생명체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거대한 돌을 떼내가지고 그 형태에 맞게끔 재단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매끄럽고 규격화되어 있을지만 거기서 생명력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선가 뽑아다가 그리고 자리에 옮겨가지고 심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것은 완벽하게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로직에서 생명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 생명 현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이를테면은 제가 600만 년까지는 올려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를테면 100만 년 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모사피엔스죠. 첫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20만 년이나 25만 년 전의 인간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할 흔적들이 지금 유족과 유물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삶과 죽음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면은 생명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호인데, 기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온갖 곳에 다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됐을 때 원이라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둥근 것, 아니면 뱀이 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한 것, 아니면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흐르는 이런 와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선으로 이렇게 네 종류를 일단 구분을 하는데, 이런 중에서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것이 호선, 즉 원형이라든가 부드러운 곡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문화, 우리 문화, 그랬을 경우에 곡선의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일본에서는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미학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근데 야나기 무네요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곡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의미의 곡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애라든가 애상이라든가 한애, 그걸 느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부류를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제가 좀 독자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문화는 물론 선의 문화지만 이렇게 이런 류의 곡선의 문화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한 문화는 바로 나선의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곡선이지만 우리는 나선이 더 강하다. 그리고 가장 역동적이고 의미 있고 생명성이 가득 찬 소는 나선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이미 언젠가부터 이 나선을 중요시 여겼어요. 나선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나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나선은 바로 태극기에 있는 나선이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정제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3개라든가 2개라든가 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뿍 부여한 것이 흔히 말하는 태극인데요. 이런 태극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선사시대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 암각화에서도 이런 나선의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국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마오리족 유적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선의 형태를 갖춘 것들은 흔히 말하는 트로이 문화에서도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나선 문양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문화를 나선 문화로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광개토대왕비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고 그 놓여지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선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 저는 내린 결론이 나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는 선으로 볼 때는 나선의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도 저는 나선의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꼭 직선이나 아니면 원형이나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곡선인데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선만 생각을 합니까? 강물이 늘 부드럽게 흐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만 그렇죠. 저는 강에서도 뗏목을 타고 여러 번 내려왔는데요. 강물을 내려다 보면은 여유 있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게 되면 정말 스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놀라시겠지만은 특히 여울지대를 통과할 때는 그때 강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거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만약 여울지대 통과하게 되면요, 뗏목이 거기 걸려가지고 우두두두두 소리를 내기도 하고 급하게 흐르기도 하고 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깊은 여울, 즉 낙차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뗏목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남한강 뗏목이 유명한데, 물론 압록강, 두만강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남쪽에서는 남한강 뗏목이 유명한데, 정선을 조금 지나서 만나게 되는 범여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범여울을 통과할 때 이 범여울은 무사히 통과하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편할 상태에서 바로 여울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큰 바위에 한 노인네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네한테 기분 좋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뗏목이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죠. 당연히 저는 떨어져 가지고 물속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한참 흘러간 곳에서 제가 나와서 다시 뗏목에 올라탄 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은 느릿느릿하게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강과 일본의 강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강과 유럽의 강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루의 강만 보면서 강에 대한 통념이 생긴 겁니다.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단양을 통과할 때 일입니다. 단양 근처에 가게 되면 거기는 지형 자체가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양쪽이 협곡인데다가 바위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울이 폭이 좁은 곳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폭이 넓게 여울이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저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울을 통과할 때 뗏목이 잘 안 움직이니까 뗏목에서 내려와가지고 뗏목을 들어서 옮기고 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저는 뗏목에 깔린 거죠. 뗏목에 깔리면서 뗏목과 같이 제가 여울을 통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허벅지에서 무릎 사이에 깊이 파였습니다. 파여서 그게 굉장히 큰 상처이기 때문에 급히 연락을 해서 제천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저는 수술을 받았고, 우리 나머지 대원들은 대장인 저를 빼놓고 계속 항해를 해서 뚝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에서는 굉장히 급한 그 여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불필요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통념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은 굉장히 느릿느릿하다, 부드럽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강은 급하게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여울을 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섞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부드러운 문화, 약한 선만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역시 우리 문화는 원래의 모습이 나선이 아닌가. 이 나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늘 순환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건 서큘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래서 환류 시스템이란 역사 이론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를 보면서 저는 고구려 문화가 손으로 말하면 나선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졌던 중요한 문화의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런 나선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 통일성인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심성이고 생명성인데, 이런 것들이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통일성이거든요. 생명은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이 일치된 것이니까 당연히 이 생명을 가졌으면 거의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통일성은 우리 모든 존재물들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만든 사회, 즉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불완전한 측면이 많이 있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완전함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불완전한 상태끼리도 서로가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과 통일성을 부단히 강조해야만 우리 사회도 말 그대로 통일성을 지향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최대한도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개토대왕 비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상징하는구나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그 형태 자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광개토대왕 비가 표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를 세운 목적이 있고요.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던 당시에 국내적, 국제적 질서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당연히 광개토대왕 비를 세운 목적은 모든 곳의 통일을 원칙으로 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비도 여기에 당연히 통일성이라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렇게 거대한 특별한 비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전체 모임이 또 우리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볼 때 그리고 국가 발전의 지향성을 볼 때 저는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통일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나 그렇잖아요. 비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한 마을에 한 가운데에 큰 나무를 세운다거나 당나무죠. 토템풀을 세운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큰 비루를 세운다든가 이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F 영화라든가 아니면 신화를 또는 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토르를 그 바이킹이죠. 토르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은 토르를 소재와 주제로 삼은 영화들은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중심성이 필요해요. 저는 고구려가 반드시 특별히 이렇게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는 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삼조고 기억하십니까? 삼조고. 삼조고는 말 그대로 다리가 세 개에 있는 까마귀를 얘기합니다. 삼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조고의 존재를 아는데요. 과거에는 삼조고를 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불길한 새로 알았었는데요. 이제는 삼조고가 굉장히 신령스러운 새라는 것, 그리고 특히 고구려가 발전기에 집요하게 추구한 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조고가 표방하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왜 고구려 사람들은 물론 동아시아 공동의 새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삼조고를 표현을 했을까요? 특히 고구려는 왜 고구려 발전기에 이렇게 삼조고를 집요하게 추구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삼족 토길이 있거든요. 동아시아 공동의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적인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토기를 비롯해서 모든 곳을 산발이라 할 경우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받친 것도 트라이포드라는 것 자체가 산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발이면 되질 않습니다. 산발이 중요한 겁니다. 산발. 가장 안정된 숫자죠. 그런데 삼조고는 다리가 세 개인데 날개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인데 날개를 작고 희미하게 표현하는 것과 날개의 의미를 두면서 크고 강력하게 힘있게 표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머리가 있겠죠. 근데 그냥 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삼조고는 그냥 표현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라든가 아니면 책에서 유니콘이라는 존재를 많이 봤을 겁니다. 보셨죠? 유니콘. 유니콘은 뿔이 달린 것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한 거죠. 이건 당연히 어떤 특별한 형상을 묘사한 거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유니콘이 많이 나타납니다. 뿔이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삼족을 보게 되면은 특히 5입은 4음이나 5음이 있는 삼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에 뭔가 뿔이 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황남대청에서 나온 거죠.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작나무 껍질을 맞는 장리에 이렇게 천마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천마가 아니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말에 뿔이 달렸거든요. 이건 천마, 즉 기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에 뿔이 달렸다는 것은 신령성을 의미하는데 삼조고는
다리가 3개, 날개가 2개, 머리에 뿔이 달렸으니까 이걸 수리로 보게 되면은 1, 2,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3에서 2를 거쳐가지고 1로 가는 겁니다. 그럼 1, 2, 3, 3, 2, 1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1, 2, 1, 3, 2, 1 구조가 되면 사람들이 요즘에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가져요. 80년대 중반부터 소개가 되다가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를테면은 대종교 경전 중에는 3일 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부경. 천부경에 보면 1과 3의 수리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저는 단군신화의 구조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80년도에 썼는데요. 그 주된 논리는 바로 3의 논리입니다. 3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구려의 건국신화도 3의 논리로 되어 있어요. 3의 논리란 것은 결국 3에서 2를 거쳐가지고 1로 가는데 이것은 자체가 변증법적인 순환관계를 표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성을 띠고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통일시켜야지만 안 되죠. 고구려의 중액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반개 종족들이 하나만 되어야 되고 문화도 고구려 중심으로 한 문화. 예를 들게 되면 농경문화와 그 다음에 남만주일 때 밭농사 문화. 그런가 하면 서북쪽으로 가면서는 농목문화도 있고 북쪽에는 초원유목문화도 있고 동쪽에는 수렵 삼림문화도 있고 남쪽에는 벼농사 문화, 해양문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되는데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논리는 3이라는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있었던 원조선부터 내려오던 이런 3의 논리라든가 3의 사상을 고구려들은 집요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활발하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바로 이런 통일성을 보고요. 이것이야말로 고구려인들을 통일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물이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 때 이 삼조와 함께 이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를 보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6.39m에 달하는 거대하고 독특한 형태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비가 특별한 장소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논리들을 찾았겠죠. 중심성, 신령성, 생명성, 그리고 통일성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 비를 국내성 사람들만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를 세운 장수왕이라든가 그 시대에 이를테면 지식인 그룹들은 꼭 국내성 국민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고구려의 전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고구려의 전 국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고구려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정복작전을 펼쳐서 광대해진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 예를 들게 되면 중국 측에서는 아직 56국 시대가 통일되지 않은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남북조 시대 때의 북이와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었던 송제, 양진, 그리고 서북쪽에 있었던 유연 같은 큰 나라들, 그리고 일본 열대는 외국, 백제, 신라,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강국으로 등장을 했고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광개토대왕비를 보고 그 존재를 알았겠죠. 이것이 광개토대왕비를 세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개토대왕 능비의 존재를 알리고 그 존재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 관점이 강하지만 그렇다면 당시 광개토대왕 비를 세운 고구려 사람들은 그것이 당시대 사람들만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세운 사람들이 그 시대만 생각했습니까? 스톤헨지를 세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만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먼 훗날까지도 세우는 겁니다. 염두에 두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광개토대왕 비도 먼 훗날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웠다고 보고요. 그 빛 속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고구려인들의 뛰어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광개토대왕 비인데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광개토대왕 비는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세우냐가 중요하죠. 새로운 고구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 속에는 고구려들이 추구하는 미도,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도,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로직이, 논리가 숨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논리의 내용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그리고 원조선, 고구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추구한 것은요, 좀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은 7세기 이후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 문화권 사람들, 넓게 보면 동방문명권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요. 모든 사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조화 합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화려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강력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가능하면 남을 침략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공동체의식에 충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와 합의의 논리를 지향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숫자로 3의 논리입니다. 저는 오늘 광개토대왕 비를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특히 우리 민족 미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판단이라든가 그들의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학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양한 모델이 필요한데 저는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제 성격에 맞는 고구려를 모델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압축적인 상징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개토대왕 능비라는 것이죠. 광개토대왕,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하게 영토를 넓힌 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위대한 정복군주가 아니거든요. 그는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우리 광개토대왕을 떠올리면서 그 울림 속에서 광개토대왕 비가 주는 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